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5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마지막 뉴스를 읽는 날이네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뉴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일단 진짜 빈집 늘어도 교외 개발을 계속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 이런 사례를 들어가지고 지금 나온 기사인데요. 한번 좀 볼게요. 올게 왔다. 전국 각지에 불 꺼진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건설사들이 미입주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일부 단지는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건설사가 세입자를 알선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아파트 공급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미분양이 적체된 곳에서 또 공급에 나서는데 대체 왜 이럴까? 일본의 콤팩트시티 압축 도시 실패 사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콤팩트시티라는 게 사실 일본에서 나온 개념이고, 우리나라도 이 콤팩트시티를 따라 하려고 입지 규제 최소화 구역이라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포함이 됐죠. 기사를 좀 보면 이래요. 니혼 기자의 신문은 지난달 말 정부의 콤팩트시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콤팩트시티가 뭐냐면 일본 2045년 대부분의 도시 인구가 15년 전과 비교해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도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니까 도시가 이렇게 면적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인구가 줄게 되면 그 사람들 살고 있는 이 거리들 이런 거 연결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행정력도 필요하고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인구가 줄어드는 걸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서 콤팩트하게 같이 살면 그런 행정력 낭비나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뭉쳐 살자 하면 이제 그런 거죠. 콤팩트하게 뭉치는 그런 형태로 도시의 흐름을 바꿔가겠다. 이제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입지 적정화 계획을 세울 것을 권고하면서 집적도가 높은 콤팩트시티 개발을 유도 중이라고 합니다. 상업, 복지, 업무, 여가, 문화시설 등을 중심지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인구를 중심지로 모으는 전략. 그래야 우편, 전기, 도로 등 공공서비스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콤팩트시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죠?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처럼 인구가 줄어준다라고 생각하니까 도시가 팽배하게 커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콤팩트하게 모여 살기 위한 어떤 흐름으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입지 규제 최소화 구역 이런 것들이, 입지 규제 최소화 구역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규제들이 최소화되어 있어서 같은 건물 안에 복합 건물들,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건물을 짓게끔 하는 뭐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촉진하기 위해서 콤팩트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한 법인데, 실제 아직까지는 좀 일본 해가는 거 봐가면서 지정하려고 하는 건지 아직 지정된 데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일본이 그렇게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데 어땠냐면, 일본의 경우도 교외 개발이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 116개 시정이 콤팩트시티 조성 계획을 수립했지만 이 가운데 65곳, 56% 총 1098건의 교외 개발이 신고됐고, 지자체가 건설 계획을 막은 사례는 없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농지가 택지로 전환되는가 하면 대형 매장 개발도 교외에서 진행됐다. 지자체의 30%가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도시 쇠퇴를 피하기 위한 더욱 강한 수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흐름에서는 도시 안으로 다 불러 모으기 위한 콤팩트시티 쪽으로 방향을 세웠는데, 실제 이제 신고하고 허가해준 내용들을 보니까 밖으로 자꾸 나가는 교외 개발 쪽에 개발 허가건들이 오히려 더 많더라. 대체 왜 추구하는 방향이랑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이렇게 다르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교외 개발, 말 그대로 외부 도시가 자꾸 확대되고 커지게끔 이렇게 개발한 이유는 뭐냐면, 권리관계가 복잡한 기존 시가지를 재생하는 것보다 논밭을 개발하는 게 편해서이다. 그러니까 그냥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신도시 짓거나 택지지구 짓거나 우리나라 도시개발 사업이 맞겠죠? 도시개발 사업 하는 것처럼 그냥 논밭 사가지고 도시를 하나 만든다 생각하고 거기에다 짓는 게 막 권리관계들, 살고 있는 사람들, 세입자들 등등 얽혀있는 도심지 안에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니까 편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사에서 말한 내용은 이 얘기죠. 일본만 이런 사례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들도 결국 비슷한 지금 상황이다. 우리나라들도 왜 자꾸 이렇게 입주 물량들이 쌓이고 미분양들
입주하는 과정에서도 이 입주들이 제대로 잘 소화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또 짓고 또 짓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이유는 사업 다각화에 실패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이 집 짓는 거 말고는 돈 벌 길이 없으니까 계속 집을 지으려고 준비들을 해왔고, 그렇게 쌓여있는 물량들이 어쨌거나 한번 칼을 뽑았으니까 마무리를 짓게끔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계속 밀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한 중견건설사 대표는 아파트 짓는 건 작은 건설사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대형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브랜드를 앞세워 땅 짓고 헤엄치기식 집장사를 하고 있다. 그냥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보다는 당장 돈벌이가 되는 국내 주택시장에 몰두해왔고 이제 그런 게 지금 이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한편 이 지방자치단체들도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를, 우리 군을 키우겠습니다. 어떻게, 발전시키겠습니다 하면서 선심성 공약들 내세우는 것들도 문제라는 거죠. 수요는 고려하지 않지 마구잡이로 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들을 지정하고, 선심성 공약 개발을 남발하면서 여기 될 겁니다 하는데 실제 수요는 없는데 일단, 추진을 하고 지어놓고 나서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지자체들의 계획인구 부풀리기 관행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계획인구는 도로, 상하수도, 택지 조성 등 도시 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데 비현실적인 수치를 근거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과잉 공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높다. 그러니까 인구가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어떤 구역인데 우리 인구도 이렇게 늘어날 거고 도시가 이만큼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커질 거기 때문에 일단 선계획을 해서 나중에 사람을 끌어모으고 성장을 시키겠다 이런 건데 현실성이 되게 없는 그런 경우에도 일단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비용 투자가 과투자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급되고 있는 물량들 집 많이 짓고 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고 나중에 좀 큰 후폭풍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그런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기사 읽으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구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오늘은 기사를 좀 짧게 읽을게요. 좀 제가 기사를 읽자고 하니까 어려운 내용도 있고, 그래서 몇 개 기사를 꼽았다가 좀 내렸습니다. 오늘 요것만 읽고 좀 다른 얘기 있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 전원 합의체 부동산 이중 매매는 폐임 기존 입장 유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어저께 이 기사를 저도 읽었는데요. 자, 부동산을 둘러싸는 권리 분쟁에서 땅을 판 사람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 매매를 하면 계약금을 주고받고 하죠. 계약금을 주고받고 하고, 그럼 계약 당시에는 샀습니다, 팔았습니다 결정이 되지만 보통은 이제 중도금이라는 걸 한번 중간에 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잔금을 주고받을 때 잔금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죠. 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고 그걸 갖고 가서 소유권 이전을 하고 그렇게 보통 마무리가 되죠. 근데 이 중도금을 지급했느냐 지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중도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계약을 이행했다라는 걸로 보기 때문에 중도금을 주고받으면 그 이후에는 계약을 다시 되돌리고 싶어도 만약에 매도자가 중도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매도자가 나 이거 계약 없었던 일로 할래 우리 위약해요 하고 싶어도 임의로 매도자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고요. 매수자도 반대로 계약금 주고 중도금까지 넘기고 나서 나 생각이 바뀌어서 이 집 사는 거 안 할래요 라고 하더라도 매수자 임의로는 할 수가 없어요. 매도자든 매수자든 서로 양측에 합의가 돼서 그래요 그럼 우리 이 계약 해제합시다. 서로 이제 이 조건을 맞춰가지고 계약 해제를 해야 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중도금 지급이 계약의 이행으로 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지금 사례는 뭐냐면 계약금을 주고 계약금을 받았고 매도인이 계약금도 받았고 중도금도 받았어요. 중도금도 받았는데 예를 들자면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가격이 많이 올랐어. 내가 이 사람한테 파는 거보다
예를 들자 보통 우리가 계약하고 나서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한 10% 정도를 받고 보통 이 계약금만큼을 위약금으로 보통은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고 파는데 1억 계약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중도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1억 원의 배액,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1억 원 돌려주고 그 다음에 1억 원의 똑같은 금액, 그러니까 1억 더하기 1억 하면 2억이잖아요. 2억을 매수인한테 주면 매수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이제 보통 그렇게 계약서에 다 그렇게 보통 특약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고 그 내용 확인하고 보통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금 1억 받았으면 매수인한테 2억 주고 해제하면 되고요.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도 계약금 1억 줬는데 중도금 들어오기 전에는 나 생각이 바뀌어서 나 그냥 그 계약금 1억 줬던 거 포기할래요. 내가 계약금 위약금으로 퉁쳐서 해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이전에 이렇게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도금을 계약금 1억 주고 중도금을 예를 들어 3억 원 정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잔금이 6억 원 되는 거죠. 그러면 계약금 1억 원 수령하고 중도금 3억 원을 수령해서 합쳐서 4억 원을 수령했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매매 가격이 13억, 14억으로 튀어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중도금을 안 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계약금 1억 원에다가 계약금 100 상환액 1억 원 더해서 2억 원 주고 나서 그러면 내가 1억 원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하지만 13억, 14억에 팔게 되면 13억에 팔면 1억을 주더라도 2억을 더 수령할 수 있는 거고 14억에 팔면 3억 원을 더 이득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매도인들이 해제를 말 그대로 계약 해제를 희망해서 해제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번 상승장에서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올 초만 하더라도 압구정동에 재건축 아파트 거래를 하는데 계약금을 3억 원을 줬는데 30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하는데 계약금을 3억 원을 줬는데 매도인이 받고서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받았던 거 100 배상 할게요라고 주고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을 이행한 거기 때문에 임의로 어느 한쪽의 뜻에 따라서 임의로 해제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 지금 이 소송의 사례는 그겁니다. 돈을 받고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다른 데서 더 준다고 하니까 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판 거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한 사람한테 팔았는데 계약금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데서 더 준다고 하니까 그쪽에다도 팔아버렸어요. 계약금을 받아버린 거죠. 그러면 처음 매수한 최초 매수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되는데 계약금 중도금까지 줬는데 이제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가 나한테 줬어야 될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다시 판 거는 이거는 배임이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했나 봐요. 이거 관련해서 1심 판결, 2심 판결까지 있었는데 1심은 유죄였고 2심은 무죄였었나 봐요. 근데 이제 다시 상고를 해서 이제 이 대법 가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퉜는데 이 사례는 지금 상가점포의 얘기네요. 집이 아니라 13억 8천만 원에 팔기로 해서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8억 원, 돈도 많이 받았네요. 받은 상태였는데 다른 사람한테 15억 원에 또 돈을 그렇게 받고 이중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례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부동산 매도인 중도금을 받은 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은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을 했고, 이 경우 법리가 거래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매도인의 계약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도 볼 수 없다 라고 해서 이번에도 다시 일단 배임죄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도금 받은 상태에서 다른 데다 파시면 안 돼요. 파시면 이 사람은 지금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2심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보면, 지금 이 사례는 단순히 이 이중매매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까지 같이 포함해서 5년, 징역 5년을 받았던 사례인데, 지금, 징역, 1심에서는 징역 7년, 말 그대로 배임죄, 사기죄, 배임죄 모두 유죄로 받아 징역 7년이 선고됐다가, 항소에서, 이 배임 부분은 무죄로 봐가지고, 지금 감형이 됐었다고 하는데, 요번에 이제 대법에서는 다시 배임도 포함해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2심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아마 더 올라가겠죠. 이 형량은. 자,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매매할 때 계약금만 받은 상황에서는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포기하고 또는 이제 계약금 100 주고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중도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중매매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되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얘기도 조금 있다가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